독보적인 폐암 5년 생존율. 심영목 교수가 이끄는 폐암 수술팀의 성과입니다. 수술 환자들을 검토하고 있는 심 교수. 환자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수술과 치료 방향을 고민합니다. 과거 폐암은 암 치료 분야에서도 불모지였습니다. 40년 전에는 의료의 초기였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미숙할 때였죠. 그래서 제가 레전트 할 때도 보면은 제대로 하는 수술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 되면서 흉부외과 의사들이 전부 심장 수술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폐암이나 식도암 쪽은, 특히 식도암은 완전히 찬밥 신세였죠. 그래서 레전트를 하면서도 이제 잘 볼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공의를 끝내고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이제 원자력병원에 가서 흉부외과를 만들었는데, 거기는 심장 수술은 할 수가 없죠. 암 환자들 병원이니까. 그래서 폐암하고 식도암 수술하겠다고 사실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암 수술을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진단 기술도 요새보다는 너무나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CT 같은 것도 오히려 없는 경우도 많고 퀄리티도 아주 떨어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기가 우선 힘들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뭘 할 수 있느냐,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처음에 고민하다가 의사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수술장에 들어가서 열고 닫고 나오는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들어가기 전에는 최선의 검사를 다 해보고 일단 결정을 내리고 들어가면은 끝까지 가보자. 열고 들어갔으니까 만약에 내가 못 뛰면은 환자분은 금방 돌아가신다. 그러니까는 위험을 무릅쓰고 최대한 들어가서 해보자고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끝을 알게 된 거예요. 환자의 구원 투수가 되겠다는 심정으로 수술장에 등판했던 심영목 교수는 지금도 도전적인 수술을 하는 의사로 유명합니다. 오른쪽 상엽에 사실은 2년 전에도 굉장히 작은 혹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 1월 달에 보니까 조금 커졌고, 금년에는 좀 더 커져가지고 조직 검사까지 외부 병원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암이 나왔거든요. 여기에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그 폐암 환자의 우리 병원에서는 거의 75% 정도를 흉곽경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게 가능하고, 수술하고선 성공하면은 평범하게 보통은 되는데 결과 안 좋으면은 어떤 일을 당할지는 뭐 예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냥 편하게 쉬운 환자들만 치료하고 지내면은 외과 의사는 편할 거예요.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거의 마지막 기회인 경우가 많아요. 암을 친구로 삼으라 그러는 거는 이제 환자들 얘기고, 의사는 친구로 삼으면 안 되거든요. 암은 우리의 적군인데 적군을 뿌리까지 밟은 세번을 해야 돼요. 수술로서 최선의 치료를 하자. 예를 들면은 방사선 치료가 효과적이다 그러는 거, 방사선은 어차피 국소 치료거든. 그러면 그 부위에 있는 거를 다 죽이지 못해요. 암만 방사선을 줘도. 다 죽이려고 그러면 환자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수술은 그보다는 훨씬 더 떼어낼 수 있어요. 근데 떼어내고 나서 환자가 회복이 잘 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서전으로서, 칼로서 암을 없애겠다. 심영목 교수는 국내 폐암, 식도암 분야의 선구자입니다. 심 교수가 전문의 자격을 얻은 1980년대 중반, 흉부외과는 대부분 심장 치료에 집중하던 때였습니다. 암 환자만을 치료하는 원자력병원에 지원해 그 병원에서 흉부외과를 만들어 폐암, 식도암 치료에 도전했던 의사. 심영목 교수는 데이터를 중시합니다. 근거 중심의 의학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근거가 뭐냐? 근거가 만들어지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다행히 레전드 때 고생한 것 때문에 데이터를 초기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전공의 때 서울대에 있으면서 우리 이제 스승님이 석사 논문을 쓰라고
주제를 준 거가 있는데 뭐였냐면은 한 400명 좀 넘는 환자 이 판막을 교환했는데 그 환자들의 심플한 클리니컬 아날리시스야. 임상 관찰. 아무것도 안 해, 그거. 그 데이터 정리하는데 3년 이상 걸렸어요. 그게 이제 우리 선배가 2년 동안 하다가 이제 결론 못 내고 끝내고 나간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옛날에는 심장 판막 이식을 하면 차트가 이만했어요. 한 환자가. 근데 400 몇십 명이면 차트가 400 몇십 개. 방울 하나 까뜨기예요. 그럼 그걸 찾아가지고 쫙 방을 하나 어디 구석방을 하나 빌려서 쫙 쌓아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많은 이제 종이에다가 막 이제 줄을 그어가지고 이제 이 환자 뭐 400 몇 명이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무슨 거는 뭐 어떻고 거기다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400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요새 같으면 그거 2, 3일도 안 걸릴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제가 이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원자력번에 흉부외과를 처음 만들면서 혼자서 모든 걸 해야 되니까 이걸 간단히 할 방법이 뭐가 있을 텐데 그랬더니 그때 데이터베이스라는 컴퓨터가 있고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다. 컴퓨터도 모르고 몰랐는데 그 당시가 이제 8비트 컴퓨터가 8비트라는 게 어떤 건지 아마 상상도 안 가실 거예요. 그 모니터는 그림 모니터라고 있는데 그걸 한참 보다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여요. 보색으로 빨갛게 보여요. 이 그래프 줄을 하나 긋는데 30분 걸렸어. 자료 집어넣고 그리라고 컴퓨터 탁 치잖아. 30분 걸려요. 걷는데. 그런 시절인데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들으니까 그런 걸로 쓰면 될 것 같더라고. 왜냐면 여기저기 집어넣었다가 모아서 딱 원하는 걸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때 도스 시절이에요. 그 윈도우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프로그램 하나 찾았어. 요걸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 원자력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7년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환자의 데이터를 거기다 다시 뽑아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다 뽑아낸 거예요. 이제 디지털 썸머리, 그다음에 오피 레코드 이런 걸로 그렇게 시작했고 그러니까 더구나 우리 병원에 올 때는 제가는 무엇보다 데이터가 중요한 걸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오면서 제가 그때 리크루트 돼서 오면서 딱 하나 요구했어요. 뭐냐면 데이터 매니저가 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딱 받은 거야. 받아가지고 우리가 수술하는 모든 환자의 데이터를 그때부터 집어넣었어요. 지금까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환자의 데이터를. 지금 이제 데이터 매니저 지금 몇 명 있지. 심영목 교수는 환자가 처음 진료하는 순간부터 치료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입력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자세하기로 유명합니다. 한 명으로 시작한 데이터 매니저도 4명까지 늘었습니다. 심영목 교수는 이 데이터를 폐암팀 모든 의사와 공유했고 데이터는 논문과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실력은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의 데이터에 기초한 연구가 합쳐져 이룬 성과입니다. 폐암팀에서 나온 논문이 2,500개. 이 중에서 상당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가 다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강한 게 된 거지 환자만이 수술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심영목 교수의 혁신은 암 환자들의 삶으로 향합니다. 환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기초 자료를 만들어냅니다. 얼마큼 먹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술 직후에 딱딱한 음식, 부드러운 음식, 음료 이런 종류로 나눠서 질문을 했는데요. 수술하고 1개월째에는 차 불편감이 감소하지만 수술 후 24개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전혀 못 먹는다고 하는 환자가 13%나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환자 중심 삶의 질 연구소. 결국은 우리가 암을 없애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암 없애는데 환자는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암은 났는데 주위 환경 뭐 여러 가지. 근데 암은 났는데 너무나 심한 그 디서빌리티가 생겨가지고 난 못 살겠다고 자살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암병원을 사실 독립건물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그 대남병원을 맡아가지고선 할 때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병 자체만 이제 급성 치료라 그러는데 어큐트 케어라 그러는데 치료하는 거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 이제는 그게 아니라 병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을 같이 치료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거를 병원에서만은 사실은 할 수 없어요. 그게 거기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암 교육센터를 만든 것도 그런 이유예요. 적당한 말이 없어가지고 교육센터라 그랬는데 거기서는 사실은 페이션트 케어거든. 근데 페이션트 케어는 뭐냐면 시작부터 이 사람이 잘 살다가 검사를 했더니 암이라 진단을 딱 받았다. 아니면 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이제 진단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찾아갈 데가 어디 있겠냐? 없어요. 암에 의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같이 치료하기 위해 암 교육센터도 만들었습니다. 암 환자가 겪는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 해소를 위해 임상 심리학자와 상담도 진행합니다. 암 환자들이 직접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일단 제가 저희 소개를 했잖아요. 저는 유방암 수술을 했고 올해 이제 12년 차 이렇게 살고 있어요. 강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되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좀 지금 네. 열심히 하려고. 괜찮아요. 지금 사실 근데 뭐든지 겪어보기 전이 제일 불안하거든요. 그죠? 오른손에 연필 잡는 것처럼 이렇게 바늘을 쥐세요. 그리고 이 구멍 안에는 바늘을 넣어요. 넣고 그럼 벌써 비즈가 2개가 걸렸죠.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전부 다 뭐냐면 병원에서는 다 적자 포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거를 나 사실 뭐 제가 노력하다가 결국은 시작만 해놓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그만두고 나왔기 때문에 후배들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뭐 기회가 되면 나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그쪽이 더 발달하면은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암에 걸리더라도 좀 덜 고생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암만의 문제만을 고민하시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암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직위가 삶의 질 연구소 소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 삶의 질이에요, 관계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삶의 질 연구소는 삶의 질을 개선하자 이런 것보다도 그거에 필요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암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어떤 문제들에 봉착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초 자료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거 이제 내가 그만둬야 될 때 아니냐. 이제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이런 힘든 걸 하면서 해야 되느냐. 그냥 이제 끝내고 그냥 뒤를 물러서고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있는데 폐암은 많은 제자들을 이제 길러놔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식도가 더 문제예요. 식도는 저는 상대적으로 식도암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폐암 수술을 아마 한 6, 7천 케이스 한 것 같은데 식도암 수술도 2천 몇백 케이스를 했어요. 근데 식도암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게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시키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떤 거는 10년에 하나 생기는 케이스, 뭐 몇 년에 하나씩 이런 것들도 많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한 테크닉을 잘 구사해야 돼요. 아주 미세 혈관 수술부터 할 줄 알아야 되고 앞으로 이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내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책으로 내는 게 어떻겠느냐 하여튼 뭐 그런 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책보다도 사실은 동영상 유튜브로 올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더라고. 작년에 우리가 이제 심포지움을 하면서 거기 나오는 거 하고 이제 디스커션 한 거 이런 것들을 잘 추려서 모아가지고 수술할 때 이제 라이브 서저리 하면서 동영상 찍으려고 그랬었거든. 그걸 또 올리려고 그랬는데 꼼짝부터 아무도 못하는 바람에 참 미뤄지고 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잡힐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내년쯤에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아마 되겠지.